요! 상시벽을 홀다 센서 수치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했던 중국은 인도의 그 자리를 빼앗기며 세계 2위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208만 명이 자연 감소하면서 세계 1위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인구 대국 중국이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까요? 과거 초고출산 국가였던 중국이 어쩌다 출산율 0명대라는 암울한 현실에 도달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 70%가 아직 구독을 안 눌렀다고 해요. 제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평가하길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부닥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50~60년대 당시 중국의 출산율은 무려 6~7명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중국의 최고 출산율은 1963년에 기록되었는데 그때는 7명대였습니다. 그때 역대 최고 출생아 수였는데 2959만 3천명이 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세계 인구 성장의 중심이 되었죠. 그때 당시 중국은 초고령화 국가가 아니라 초고출산 국가였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 성장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1972년에는 산하 제한을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 출산율이 5명대에서 1970년대 말에는 2명대로 진입하게 되었죠. 이후 출생한 수가 1997년의 마지막으로 2천만 명대를 기록하고요. 1998년부터는 쭉 1000만 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중국의 문제가 초고출산을 겪었던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1년에 900만 명밖에 출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2023년에 902만 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는 1949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었죠. 현재 유엔에서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을 0.9999명 혹은 1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지라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손을 쓰긴 했는데요. 너무 늦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613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출산했는데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겁니다. 2013년에 공식적으로 산하 제한이 폐지되었는데요. 2013년 말에 부부 중 외동이 있는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2015년 말부터는 모든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 2021년부터는 셋째 출산을 허용하는 세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이에 따라서 중국은 점차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충격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02만 명, 사망자는 1110만 명인데요. 지난해 사망률은 7.87%로 중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9년에 8.06% 이래 5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중국에서는 208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에 대해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죠. 중국이 천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말이죠. 유엔은 세계 인구 전망에서 2100년에 총인구를 7억 6,70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는데요. 더 암담한 시나리오로는 2100년에 3억 9천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내에 인구가 10억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고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너무 급격히 전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사실 한국이랑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요.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고요. 물가가 워낙 비싸서 부부가 함께 벌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혼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에 중국의 초혼자 수는 1157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는 2385만 명이거든요. 덜 많이 줄어든 겁니다. 대륙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에 따라 곳곳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각지 유치원 수는 총 27만 4,4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비해서 1만 4,800개가 감소한 겁니다. 원생 수도 530만 명 이상 줄어들었죠.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사를 무료로 개최하는 등 홍보를 늘리거나 입학원생의 나이를 3세에서 1, 2세로 낮추는 등 각종 보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질 않으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점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은 상승하고요.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될 겁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라는 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일본이 2011년부터 인구 감소를 시작하고 한국도 2020년부터 인구 감소를 시작했는데 현재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중국도 아마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폭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몇 배는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겪은 것보다 더 심한 후폭풍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의 활동 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둔화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소비자층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주택이나 도로 건설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줄어들겠죠. 이는 중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요 성장 동력이 사라질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인프라 산업인데 투자가 감소하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중국에 비하면요. 그런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1년에 노인이 되는 인구가 2천만 명씩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미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 부양과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악화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결국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가지 위협 속에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혁신적인 경제 정책과 실버 경제 활성화가 해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한국보다 중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심각한 것은 맞지만요. 중국은 숫자부터가 달라서 그 충격이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경제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신생아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1인당 GDP는 8,816달러였죠. 한국의 1인당 GDP가 13,000달러대였던 1997년에 1인당 출산율이 1.54명이었고 일본은 1인당 GDP가 31,414달러였던 1992년에 1인당 출산율이 1.5명으로 떨어졌는데요. 중국은 2019년에 학교 출산율을 1.5명으로 기록했는데 이때 중국의 1인당 GDP가 11,143달러였어요. 물가 상승과 달러와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경제 수준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발생해도 버틸 수 있긴 하지만 이제 한창 성장하고 있던 중국에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결국 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을 보고 피크 차이나라고 표현합니다. 고점을 찍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 미국과 계속 차이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가장 고점일 때 중국이 원하던 목표를 이룩해버리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침공이죠. 중국 입장에서 봐도 장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지지,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이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대만을 점령해버리고 반등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중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국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인구 대국이었던 중국이 앞으로 이 거대한 감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